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인수위로부터 해촉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통보도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불편함이 적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또 돌아가면서 이 말씀하신 부분들 세밀하게 돌아보고 또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일시의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하는 경우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완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시체는 불이 없었고 중간집에서는 계속 불이 붙었고 뒤에 그 모텔 하나 있어 조그만 게 거기는 이제 불씨가 자꾸 떨어지고 있었고 그런 상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무릎 사과에 이어서 오늘 아침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장애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시위 대신에 삭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고 다음 달 20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제 이 시간 속보로 전해드린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실무선으로 넘어간 현안들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후속 논의에 대한 전망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과 세금은 큰 코 다치기 일수라며 국민 민생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맞춰 인수위도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당선인은 양극화와 인구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혁신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는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아달라. 역동적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과 양극화 시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수위는 그 목표를 분명히 잡고 분과별 유기적 협업으로 인수위의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민생을 꼼꼼히 챙겨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시장과 집값, 세금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 코 다치기 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꼽히는 주요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더 치밀하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총리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인수위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후보자를 지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 지명과 국정과제가 선정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새 정부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각종 인선과 국정과제 선정으로 분주한데 인수위 출범 10여일 만에 잡음도 생겨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안 위반으로 해촉된 실무위원이 부당하게 해촉됐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전문위원도 과거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져 확인 중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던 조상규 변호사의 SNS 게시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호차를 배경으로 인수위 현판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지난 26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강의를 듣는 윤 당선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인수위는 조 변호사가 보안 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실무위원회에서 해촉했습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이미 다 공개된 정보를 올렸을 뿐인데 인수위가 보안 문제를 언급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류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저는 인수위로부터 해촉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통보도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해촉에 다른 배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인수위원이 갑질 행위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조 변호사는 자진 사퇴한 것으로 정리돼 이제와 해촉 사유를 밝히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자진 사퇴하기로 본인께서 말씀하셨고 자진 사퇴를 한 걸로 정리가 된 마당에 그 해당 인사가 말씀하시는 여러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반응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같은 분과의 전문위원 한 명도 과거에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2주도 안 돼 잡음이 새어나오는 모습입니다. 최근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밀리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도 인수위로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주력하며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자 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의견 수렴에 방점을 두려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성 관련 사회단체 3곳의 대표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로 한 것도 이런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각을 세우지도 않았지만 또 속 시원한 합의도 없었던 171분간의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지만 집무실 이전, 또 추경 등 민감한 얘기는 모두 실무 협의로 넘기기로 했죠. 실무 라인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보이는데 곧 후속 논의에 들어갑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가운데 가장 늦게 마주 앉았지만 가장 오래 대화를 나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얼굴 붉힐 일은 없었지만 통큰 합의 또한 없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현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언제 집행하게 될지입니다. 당선인 측에선 하루가 급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협조하되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안보 공백 등 청와대에서 제기한 우려가 없는지 꼼꼼하게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양측 실무 라인이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번 주에 바로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당선인 측은 군 출신 참모만 100명이 넘는다면서 걱정대로 잘 검토해 물 샐 틈 없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먼저 예단해서 혹은 먼저 앞서 나가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실무 협의의 조율 결과에 따라서 추후. 코로나19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회동에서 구체적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실무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집권 전에 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도 2차 추경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실무선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2차 추경으로 50조 원을 강조했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서 축소 조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어제 청와대 회동 중에도 거론됐고 또 실무 협의 과정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추경의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 채무를 늘리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담에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마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추경.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에선 서로 필요성을 공감했단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협의 중인 단계로 기재부에서 성의 있게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50조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비 400조 원을 늘렸다며 비판해온 만큼 윤 당선인 측은 국채 발행을 꺼립니다. 이미 예산을 준 사업에서 다시 돈을 빼내는 지출 구조 조정에 기대를 걸지만 많아야 10조 원 정도일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세출 구조 조정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1차 추경 한 달 만에 또다시 수십조 추경안을 마련하는 걸 동의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재정 여건도 조건이거니와 물가라든가 또는 국제 시장이라든가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서 추경으로 돈이 풀리며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로 신음하는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며 기름값이 폭등하는 등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 시중 대출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국채 금리도 계속 치솟는 중입니다.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확대된 데다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높일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50조 추경은 어느 정부에서 이뤄지든 적지 않은 나라 빚을 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 개정에 앞서 단기 방안이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폐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대한 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올해 하반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살피겠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때도 이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된다. 인수위는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단기 방안을 먼저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 등록제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제시됐습니다. 등록 민간임대는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정책 축소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건설 임대 공급을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임대 공급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만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라는 것이 인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수위 내부 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로 꾸려진 부동산 TF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인 만큼 어떤 정책이 구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렇게 임대차 3법 포함해서 쟁점 하나하나가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여소야대 전국 전환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경 등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소통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을 앞당겨서 본격적인 수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새 원내대표단을 꾸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공수교대를 앞두고 처음 대면한 자리,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3월 임시회기에 가능한 입법 성과를 내보자고 뜻을 모읍니다. 공통부모부터 먼저 좀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고 추경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또 완전하게 보상하는 일에 착수하면 좋겠다. 어차피 민생 문제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지고 있는 목표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열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웃으며 상견례를 마쳤지만 정권 교체를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부터 2차 추경, 정부 조직 개편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법 개정까지 하나하나가 뇌관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역시 공통된 약속이라며 마지노선을 못 박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돌려드리는 통합의 정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노선은 4월 5일 본회의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청와대의 알박기 인사와 대선 불복 우려를 불식하길 기대한다는 뼈있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3년 2개월이나 끌어왔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고 수사기관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는 데 있음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 간 삿바 싸움이 이미 시작된 데다 민주당도 새 원내 지도부를 꾸린 만큼 서둘러 바통을 넘겨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후임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8일로 4선의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3선의 김도읍, 김태흠, 박대출, 윤재옥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거대 야당에 맞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까지 선출되면 2차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한 인사청문 전국, 6월 지방선거까지 본격적인 국회 내 힘겨루기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하철 시위 현장 방문 이후 장애인단체가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에 매일 삭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논란을 촉발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대표는 사과 대신 지하철 시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이미자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최용기 상임 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 인수위 측이 지하철 시위 현장을 직접 찾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장현 측은 30여 분간의 만남에서 지하철 이동권 보장을 포함해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탈시설 예산 807억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출퇴근 시간 지하철 탑승 시위는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당장 멈춰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또 돌아가면서 이 말씀하신 부분들 세밀하게 돌아보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장현 측은 이날 계획했던 26번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쪽에 공간을 조금만 더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요구사항에 대한 인수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매일 한 명씩 삭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장현은 이번 인수위와의 만남에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하철 시위를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방식으로 객관적 사실도 왜곡하면서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사과 대신 전장현이 지하철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포기했다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다행이고 환영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인수위 면담 이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중단되지만 이 대표의 장애인 혐오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말하지 않던 것을 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느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앞에 무릎을 꿇은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같은 날 같은 당 대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후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만들어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 수십 명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출발을 지연시키는 형태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한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집회됐습니다. 이제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히 평생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12월부터는 시위의 형태가 격해졌습니다. 출근 시간 승강장과 열차 틈에 휠체어 바퀴를 끼워 넣어 운행을 막는 등 기습 시위가 현재까지 모두 25차례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22번은 3월 9일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가 그동안은 침묵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한 것처럼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투쟁은 꼭 한 정권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시위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었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속내를 밝혔습니다. 40년간 이어져 온 투쟁의 역사라는 것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당을 떠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라고 몇 년만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1984년에 김순석 열사가 길에 사도나 길에 턱을 없애달라며 이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이동이 제약을 받는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자 이분이 본인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된 거죠. 예. 오랜 기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도 지금에야 그런 논란, 그런 어떤 단어의 부적절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저 오늘 인터뷰 해주시듯이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수면으로 들어간 거지만 이것은 4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을 산 것 아니냐며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정치권으로도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옷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한 것이라면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백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억 원에 가까운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착용한 표범 브로치가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입은 옷이 170여 벌이고 액세서리는 2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 옷값 논란은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더 확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뒤로는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임기 종료 이후에 그 사들인 그 장신구, 그다음에 옷, 핸드백이 있으면 핸드백, 신발 이 모든 걸 다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흑색 선전에 가까운 논란을 부추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옷값에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방과 안보 등의 이유로 특활비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이 된 표범 브로치의 경우에도 모양을 보면 명품 브랜드 제품과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의상과 액세서리를 사는데 사용한 사비 규모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옷값 논란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는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여부 결단이 임박하는 등 지방선거 경쟁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겠다며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도전할지 아니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설지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출마 여부와 그 출마지는 당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하겠습니다. 이번 주 넘기지 않고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의 경우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5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선이 불가피하죠. 합당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땅한 후보군이 없는 서울시장 선거엔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김남국 의원까지 직접 만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힘을 싣고 있지만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가 바로 다음 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동연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사이 빅매치도 기대됩니다. 유 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주변에서 강하게 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경기지사 출마나 정계 은퇴 여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 무소속 출마 경험자를 감점하는 공천룰을 놓고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홍준표 의원과 설전을 벌여온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직을 던지고 경쟁자로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손잡고 대구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책임자는 저 김재원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 대구로 거처를 옮긴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어떤 출마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열했던 대선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지방 권력을 잡기 위한 후보들 출사표가 잇따르면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경쟁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흘 간격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확보한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을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관계자들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청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부터 한국남동발전 등 8개 산하기관까지 사흘 간격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하는 등 분석 작업을 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3년 전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전직 산하기관장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표를 낸 4개 발전사 사장들은 YTN과 통화해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산업부 박모 국장이 서울 모 호텔이나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내 정부 방침이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며칠 뒤 각 기관 인사부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더해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의혹을 받는 해외 자원 관련 공기업 사장은 사퇴 종용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정부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를 조사하고 검찰 수사까지 임박하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 내부에서 산하기관장의 사퇴 요구 논의가 어느 선까지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산업부와 산하기관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1월 내려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확정 판결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만큼 각 산하기관장 사퇴 이후 후임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은 한국환경공단 등 임원 채용 과정에 특정 인사를 안 치려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고발 3년여 만에 뒤늦게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검찰이 환경부에 이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윗선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지만 완만한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금요일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환자는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16만 명 정도 많은 34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천여 명 적고 2주 전보다는 14,000여 명 적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23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가 감염력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숫자와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1,21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지난 8일 이후 20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8.2%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97%를 기록하는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턱 밑까지 찬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이후에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3주 후에는 최대 1,680명까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의료체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보다 두세 배 빠른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의 유행 억제 효과가 상당히 약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까지인 현행 거리 두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금요일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시에 모든 거리 두기 조치 등을 해제하는 경우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완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자정 연장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골절이나 다른 기저질환 치료 등을 예전처럼 동네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진자 외래 진료를 일반 의료 체계에서 감당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인데 정부는 현재 감염병 1급인 코로나19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원에서 골절이나 외상 등 다른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진자 진료를 원하는 병의원이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진료 시간이나 공간을 구분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동네 병원에 사전 예약만 하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진료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확대해가는 과정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급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결핵이나 홍역 등이 속한 2급 감염병이 되면 환자 격리 의무나 치료비 지원은 일부 질환에만 국한됩니다. 1급을 2급으로 낮추는 게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한 2급으로 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치료비는 다 본인이 부담하고 공가 처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만큼 환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2등급으로 완화하게 되면 결핵처럼 일정 기간, 치료 기간 동안에는 선전특례를 적용하시게 되면 치료비의 부담을 충분히 들 수 있고 방역당국은 위중증 규모와 신종변이 발생 등 위험도 평가해 확진자를 진료할 일반 의료체계 정비까지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서 의료계 지자체와 코로나19 등급 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산부인과 지상 주차장에서 시작됐는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산부인과 건물 지상 주차장입니다. 갑자기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폭발하듯이 불꽃이 일어납니다. 불길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지더니 일부 불길이 천장을 타고 삽시간에 주위로 번집니다. 청주시 사창동의 산부인과 건물에서 불이 난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쯤. 불길은 건물을 타고 번져 산부인과 신관과 본관, 구관 등을 집어삼켰습니다. 밑에는 불이 없었고 중간집에서는 계속 불이 붙었고 뒤에 그 모텔 하나 있어 조그만 게 거기는 이제 불씨가 자꾸 떨어지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었죠. 불이 날 당시 산부인과 3개 건물에는 병원 직원과 산모 그리고 신생아 등 12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피하거나 119 구조대 도움을 받아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가운데 산모와 아기 등 45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보이는 신관 주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불에 탔고 주차돼 있던 차량도 모두 소실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1층이 필로티 구조여서 바람이 잘 통하고 외벽은 화재에 취약한 공법으로 시공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유도등 그런 기본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그 신관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화면 등을 근거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과 종군 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강화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도쿄 이경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서적의 고등학교 일본사 탐구 교과서입니다.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국민징용령에 따라 동원됐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역사적 사실을 정당한 것인 양 적은 겁니다. 종군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모두 위안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일본군의 관여를 감추려는 의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교과서 대부분이 명확히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술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해당 용어를 교과서에 쓰지 말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공식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子どもたちに誤解を招くことになるので今後使われないという方針になりました。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은 역사를 뺀 사회과목 교과서 12종에 모두 실렸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까지 영유권 주장이 등장했고 공공과목에서는 한국의 내셔널리즘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는 해설도 실었습니다.
왜 일본이 정당한 영유권을 갖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필자들이 스스로 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의 서술들을 하기 시작했고. 전후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教科書採択で文科省の検定を通らないと1年間棒に振るわけですよね。でやはり文科省の意向をある程度受け入れない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교육 현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뭐를 볼모 삼자에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이 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더 이상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좀 신사숙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대표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방식으로 객관적 사실도 왜곡합니다. 네, 사과하지 않는 이준석 대표, 거리두는 인수위. 자, 장애인단체 지하철 출근길 시위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잇따라 비판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번지자 이렇게 인수위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이를테면 무릎 사과를 전해드렸고 오늘은 인수위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인수위가 나서게 된 배경, 지금 정권 교체기에 어떤 이를테면 앞으로 여당 대표의 어떤 발언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 논란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위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됐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자기 정치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선 국면에서도 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본인의 어떤 그 향후 정치 행보를 향한 그런 정치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당에 의외로 좀 상당히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따지고 보면 지난 대선 때도 이준석 대표 발언 때문에 좀 아슬아슬한 국면을 좀 여러 차례 맞았던 바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인수위가 어찌됐건 지금은 주목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좀 최소화하는 게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임기 초반에 좀 그 국민적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도 좀 높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지금 좌절시키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발언들이 좀 논란을 계속 좀 유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뭐 윤핵관들 발언들도 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이런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인수위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적 시선이 인수위로 가야 되는데 당대표로 가고 있다. 그대로 표현을 빌어오면 자기 정치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미자 사회복지문화간사 얘기까지 한꺼번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는 방식은 서울 지하철 그 출입문에 휠체어를 정지시킵니다. 3호선, 4호선 타는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왜 이렇게 투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게 제 강력한 이의제기입니다. 어떻게 볼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볼모 삼자에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이 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절박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만은 다른 타인의 시민들의 어떤 그런 또 출근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고 오늘 중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계속 이준석 대표는 이제 비판에 반박에 다시 재반박하는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자신의 주장을 일단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이 참 피곤하네요. 정치인들의 말이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과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간다는 부분을 어루만지려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왜 인수위가 직접 나섰을까? 당선인 측과 이준석 대표가 대화가 잘 된다면 인수위가 이렇게 직접 나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쓰는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아마 인수위는 이준석 대표와 입장이 다르다라는 걸 어쩔 수 없이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와 당선인 측의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너무 그 장애인과 시민들과의 이 싸움처럼 자꾸 나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2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40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고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또 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장애인들만 타는 거 아닙니다. 유모차 끄는 아기 엄마들 그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만약 지하철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수술한 다음에 지하철 탈 때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굳이 말하자면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인데 이걸 왜 장애인과 시민들의 투쟁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까? 이게 좀 정치인이 도대체 어떤 품격을 보여줘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여론에서도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어떤 반박 내용 중에 볼모 삼아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주장,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의식 속에 이런 게 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리면 죽는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주장을 일단 내놨는데 그 발언과 관련해서 반발이 있으면 일단 수긍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하고 본인이 옳다라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인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몇몇 경우에는 관철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윤 당선인 즉 윤핵관들하고 갈등을 빚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 본인이 이걸 관철해 냈죠. 결국은 본인의 의지를.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자기 정치의 이제 한 일환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됐건 지금 정치적 지지 기반이 좀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들이 좀 여전히 많다. 자, 그래서 핵심 지지층들을 최대한 좀 끌어모으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건 정치권에서는 흔히 이제 가르마 탄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편이 될 측과 내 편이 되지 않는 측을 분명히 분리를 해서 확실하게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을 최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노력들을 하기 마련인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대 비장애인 구도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다수는 비장애인이다. 자, 그러니 이렇게 내가 가르마를 타고 가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이다. 그리고 당 대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살아남고 안 남고의 문제를 떠나서 당이 살아남고 안 남고 이 문제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정권 교체기에다가 새 정부가 지금 곧 출범할 예정인데 새 정부에 이게 부담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서 다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택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게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그런 의식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수위가 다녀가고 나서 전 장현은 30일부터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에 매일 삭발을
하는 방식으로 투쟁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라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사과까지 요청했습니다만 일단 이 대표의 입장은 비효율을 인지해 다행이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좀 되짚어 보면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전장현 장애인단체 어떤 시위 방식을 지금 문제 삼는 건데 오히려 이 문제 제기의 방식을 좀 바꿔서 이를테면 지금 SNS를 통한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인터뷰가 아니라 현장에서 좀 오늘 인수위와 함께 나서서 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 제기 방식을 바꾸는 건 어떨까? 지난 며칠간 좀 뉴스를 보면 든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제 제기 방식도 문제가 있고요. 네. 문제 제기할 때 나왔던 내용도 안 맞는 내용이 상당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권리라든가 이 휠체어 문제와 관련된 부분, 예상 관련된 부분은 이명박 시장 때 약속이 이미 나왔던 부분이에요. 일단 팩트에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비효율을 인지해 다행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지금 그나마 장애인 단체가 기다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인수위가 나서서 4월 20일까지 장애인 단체에서 일단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지 이준석 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분들이 일부분 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은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여당 대표가 될 인물이라면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자기 정치할 수도 있지만 좀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꼭 좀 보태고 싶은 네.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뭐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분들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끌어들여서. 저는 이런 식의 그 행동을 하는 일반인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정치인 그중에서도 한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이건 당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정도면 이건 해당 행위로 뭔가 좀 이렇게 징계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수위가 높은 어떤 대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다? 당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네. 당 대표라 하더라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의 오늘 또 여기에 대한 입장도 더욱 눈에 띄는데 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시위 활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뭐 모두 아시다시피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이 대목이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법과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는 나 전 의원 호소까지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김예지 의원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한 부분도 결국은 정치인들이 이런 갈등과 이런 시위가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 문제를 짚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세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평론가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공감한 부분이 뭐냐면요.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인물이라면 그런 부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거듭 외치고 있는데 왜 여당 대표는 갈라치기 논란, 혐오 논란을 자꾸 일으키냐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약자를 보듬는 정치로서 국민통합에 힘을 보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 대신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떤 사과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시위를 하시게 된 것은 모두 저희 정치인들이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대표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장애인 시위를 두고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네, 이 밖에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함께 화면에 보여주시고 잠깐 정리해보면 지금 인수위가 다녀간 이후 전장현 측에서는 4월 20일까지 일단 삭발하는 방식으로 시위 형태를 바꾸겠다라면서 정치권 답변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전까지 한 20여일간 정치권이 어떤 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도 이걸 정치적으로 저는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시위에 나서게 된 게 윤 당선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시위에 나선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역대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권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좀 취해 줄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네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극약 처방을 취한 거거든요. 자, 그런 점을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되죠. 반성을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이제 쟁점이 된 그런 그 상황에서는 네. 이 부분 사실은 여야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야가 이걸 가지고 자꾸 활용하려고 들지 말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서 이분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장애인 그 이동권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뭐 길거리 다녀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 부위에서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하여튼 그 아직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요소들이 좀 많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네. 사안인 거죠.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도 무슨 정치적 성향이 딱히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네.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뭐 교통사고도 워낙 이제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이준석 대표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나 전 의원 발언 중에 화면에서 빠졌습니다만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선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포함해서 언급을 한 점이 아마 평론가님 얘기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장애인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환기되고 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울려진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연대의 목소리도 좀 얹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질문 드리면 정치권에서 4월 20일까지 뭐 그 안이라도 어떤 뭐 이준석 대표의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좀 답변이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의지를 갖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안이 많습니다. 이동권 예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탈시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저상버스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몰라서 안 했는지 의지가 부족했는지 저도 좀 비판적인데 그런 부분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예산으로 안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는 사과를 해야죠. 이건 상식전의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최고위원들이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도 계속 이런 발언을 하니까 저는 정태근 전 의원이 했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여당 대표가 하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기여한 바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여당 대표가 이제 곧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네. 참고로 앞서 평론가님께서 그 장애인 단체 어떤 시위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 해주셨는데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YTN 김지환 기자가 오늘 팩트와에서 팩트 체크한 부분이 있거든요. 검색하시면 아마 클립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위 움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를 포함해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이 관건인데 관련 발언 모아봤습니다. 폐지, 축소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 내용입니다. 단계적이라는 말에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겁니다. 법을 고치고자 할 경우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때도 이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된다. 네, 어제도 인수위에 임대차 3법 얘기를 했는데 오늘 추가된 거는 민주당을 설득해란 표현이 추가된 거거든요. 아까 원일이 부대변인 발언 속에도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란 결국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윤 당선인이 지금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 본인이 이제 꼭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대표 공약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반부터 좀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혹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집권 초반은 차기 총선 결과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그 전까지는 어찌됐건 뭐 압도적인 여소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뭐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조금 자각 증세가 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그야말로 3법 법입니다. 법을 이제 세 가지를 다 개정을 하지 않으면 뭐 폐지를 하든 축소를 하든 걸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사실은 뭐 이미 그 재개정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책 특히 입법 관련한 효과는 지금 아직까지 검증을 하기 좀 이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향후에 이제 2년, 3년 지나면서 임대차 3법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사실은 그때 개정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굳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애초에. 그리고 오늘 또 내용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단계적으로 한다 언젠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발표를 왜 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또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거든요. 지금 앞서 그 인수위 쪽 입장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앞두고 서로 좀 이를테면 몸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 근데 평론가님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도대체 통과되기가 어려운 걸 지금 이렇게 인수위에서 하는 게 지방선거용 구호일까 봐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문제는 이 구호가 시장의 혼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오히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나왔던 민주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죠. 다만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쪽에 저는 좀 방점에 가 있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잖아요. 법 개정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고쳐지거나 모든 것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던가 전월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주택 공급 문제, 금리 문제, 가구 수의 분할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 모든 문제가 이 부동산 3법이냐 정책 프레임을 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먼저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집중이 관심이 모아졌는데 인수위 측 발언 들어보시죠. 큰 틀에서는 법무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역시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잠깐 또 짚어보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공개 반대하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돌연 연기됐던 업무 보고가 다시 열린 겁니다. 애초 일정보다 닷새 정도 이제 연기가 된 상황인데 지금 저희 기사를 보면 장관과 법무부 직원들 사이 어떤 좀 온도차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군기 잡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길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인수위 측에서 요구하는 또는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약간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한 건데 이것도 그렇게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박범계 장관 그리고 민주당이 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에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그때 본인들 젊을 때부터 계속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서 함께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법무부의 문민화입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의 뭐 고위직 그리고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지 말자. 그리고 가능한 한 행정가로 임명을 해서 그냥 사법행정만 다루도록 한다. 이거예요.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검찰 출신이다 보면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수사에. 그런 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검찰의 정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야말로 검찰개혁, 특히 법무부 문민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윤 당선인이 내가 대통령이 돼도 법무부 장관을 동원해서 수사 개입 안 하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환영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아마 이제 뭐 본인들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라도 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글쎄요. 저는 이거는 본인들의 이 원래 주장 그거하고 논리적으로 합치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검토를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거다. 그리고 유불리도 좀 따져보시라. 이게 만약에 수사지휘권 폐지했을 때 네.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이나 또 혹시나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제가 보기에는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수사 지휘권에 대한 설명을 좀 평론가님께서 해주셨고, 자, 법무부가 일단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큰 의견이 없는 부분은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아마 인수위하고 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네. 잘 봐야 될 건 이건 규정입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훈령이 아니라 검찰청 법으로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적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저는 좀 평론가님과 의의가 다른데 네.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 폐지돼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앞으로 그럴 소지가 없는가의 측면에서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찰의 권한의 남용을 그래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건 역시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지 앞으로 폐지 쪽으로 간다면 정말 검찰공화국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 당선인 측에서의 지금 이 시기에 맞물려서 나오는 움직임이 오히려 여야의 강대강 개치를 부추긴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검찰총장 물러나라는 식으로 당선인 측근이 한 발언. 두 번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수사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있다가 왜 지금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 검찰권 가지고 뭐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보다 강한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인수위 내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식 출범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인수위가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 한 명을 해촉을 했는데 일단 발단이 이를테면 셀카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보안 유지가 돼야 되는 차량의 번호판이 그 사진에 찍혔다는 거죠. 당선인의 경호 차량 번호판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사진 그 뒤쪽에 이렇게 쭉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 이제 한 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좀 논란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어찌 됐건 사퇴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이유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들죠. 네. 왜냐하면 이 차량들 국민들이 평상시에 그 영상을 통해서도 자주 보는 차량들입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번호판이 알려졌다 그래서 딱히 저게 문제가 될 정도냐 하는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저것도 뭐 국가 기밀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알기
알지 못하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는 뭐 추측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인수위는 보안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이제 해촉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이 해당 실무위원 같은 경우는 공개된 정보를 올린 것이고 촬영 금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진실공방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해촉했다면 인수위원장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 잡아서 그 인수위에서 이런 논란이 일었으면 당장 다른 야당에서 인수위 내부 문제 있다 사과해라 해촉 원인 밝혀라 이렇게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군기잡기를 위해서 해촉을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인수위에서 그러면은 국정 그림의 큰 틀을 그릴 인수위원 인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밖에 또 어떤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비 횡령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 사실 확인 중이다라고 있는데 큰 틀에서 어떤 이런 인수위 잡음 뭐 지금 정권 교체 2학기 기간에 어떻게 좀 다뤄줘야 할까요? 네, 뭐 이런 잡음 없을수록 좋죠.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인수위를 보면 이런저런 잡음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이해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보다 이제 더 향후에 논란이 될 거리들이 많습니다. 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인수위 쪽에서 좀 의혹이 좀 넘친 나머지 의혹이 과다한 나머지 아마 정부 쪽하고 상당히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과정에서 뭐 점령군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거 관리를 오히려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당의 어떤 검찰개혁 드라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 새 정부 출범 전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윤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의혹 겨냥한 특검법 발의까지 포함해서 이를테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이 검찰 문제를 놓고 부딪혔던 경우도 있고 또 뭐 검찰총장 물러나야 된다라는 발언이 지금 뭐 이 당선인 측근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세워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왜 이렇게 시기를 당기려고 할까? 사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더 어려우니까 지금이라도 하자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위성과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아마 민주당 내 지지층에서 공감을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강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너무 중요한 시기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홍천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5년 내내 못했는데 50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걸 완결짓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5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부 목소리도 있고요. 네. 50일 동안 하려고 들면 못할 건 없죠. 지금 압도적인 뭐 다수 당이기 때문에 법 뭐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더라도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예. 이제 그랬을 경우에 상당한 후폭풍을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추윤 갈등 시즌2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될 이제 상황에 처하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시도하려고 할지 모르는 그동안에 못했던 수사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수사들 부분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면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룰까. 온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추윤 갈등 때 국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었죠? 예,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그 당시에 역시 기울었던 거고 그 바람에 사실은 윤 당선인이 지금 대통령까지 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반복했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할까? 이 부분을 좀 잘 판단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윤 당선인이 뭐 저는 그럴 일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뭐 정치보복을 한다. 차라리 당하시라. 그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7인회,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상임 고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7인회가 송영길 대표를 만나면서 동시에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의중까지 포함해서 언론의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언어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굉장히 좀 난감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오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 그게 희생인가요? 그리고 벌써 졌다라는 전제를 놓고 한 건가요? 그래서 좀 이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송영길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명분이 설득이 될까 좀 그런 의문이 있고요. 세 번째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청년 정치인 키우고 신예들 많이 발굴한다고 했는데 선거 때만 되면 항상 경쟁력을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중진들을 차출하거나 거물급 인사들을 내세우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민주당이 경청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송영길 전 대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목소리입니다. 당연히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요청하는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역할이 됐든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깊이 고민을 하실 것이고요. 또 그런 역할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후보로 뛰시는 건 아니죠? 예,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진행자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하지 않고 답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상임 고문의 역할론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이재명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이를테면 자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 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다. 당내 인사들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 전 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빠르게 활동을 좀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지금 공개적인 활동은 별로 없습니다만 물밑에서 수면하에서 민주당의 당 장악을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황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원내대표 경선 결과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측, 전 지사 측 7인회가 이제 뭐 송영길 대표를 만났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림대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찌됐건 대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압도적인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좀 위기감이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 당 내외의 지금 어찌됐건 판단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국민 여론을 좀 반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마 그 공천 인적 쇄신을 좀 보여줘야 될 거다라고 봐요. 단순히 뭐 밑에 이제 뭐 지방의원,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 이런 정도 급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급에서 확실하게 참신한 인물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강수를 좀 두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적 쇄신 강조하셨는데 평론가님은요? 맞습니다. 간판만 바꿔달면 뭐합니까? 밥이 맛이 없는 식당 누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가 없고 이재명 전 후보를 내세워서 좀 쉽게 가려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대선 패배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말씀해 주셨듯이 선거 때마다 청년 키운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년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다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선 때 했던 좋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대선 패배에서 드러나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간판을 바꿔 다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김정숙 여사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일부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거든요. 이때까지 나온 해명 가운데 가장 납득 안 가는 해명을 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비로 그동안 쓴 것이 확실하다면 애초에 논란이 됐을 때 사비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뭐 의전비 사용 안 했다. 의전비 내역은 이렇다라고 공개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고소고발하고 소송전이 벌어지니까 계속 공개 못하겠다라고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지난달에 판결까지 내렸잖아요. 의전비 공개 다 해라. 아직 명시까지 다 했어요. 옷값, 뭐 구두, 뭐 이렇게 품목까지 다 지정을 해서 그와 관련한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온 해명이 지금 이거 개인 돈으로 다 샀다. 뭐 이 얘기예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개인 돈으로 그동안 이런 걸 다 구입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더 논란이 될 거리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은 계속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예, 거의 뭐 급여는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저축이 돼서 해마다 재산 등록한 거 보면 계속 증가를 한 그런 그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의상과 이렇게 많은 액세서리 비용을 사비로 썼다면 그만한 저축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비로 샀다 그러는데 그 사비의 원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갖게 하는 그런 참 납득 안 가는 그런 해명이 이번에 또 나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방과 안보 등의 이유로 특활비를 이제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사비를 써서 공개한 거를 구입한 걸 왜 온 국민에게 공개해야 되는 법적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면 사비를 다 공개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방법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취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또 다른 관심사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사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사는 수사와 맞물려 된 부분이고 그 수사와 관련된 의혹의 금액은 더 큽니다. 그래서 약간 물타기 의혹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뭐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김정숙 여사 옛날에 입었던 의상 이게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만 홈쇼핑에서 샀다고 공개한 적이 있고요. 또 뭐 고쳐 입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일일이 다 해명하라는 것도 저는 좀 무리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청와대 지금 관계자 나와서 만약에 거짓이면 저 사람 나중에 법적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도 면밀히 다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 외교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해서 국회 연설을 들어라 하고 어느 국민이 청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만일 이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외교부로서 어떤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뭐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이 북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대 행위입니까? 글쎄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장관님이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지금 피하는 건데 대화를 통해서 유화적 자세를 계속 취하면 일시적인 평화는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로 된 협약서는 아무리 만들어봐야 그것을 상대방이 깨뜨리는 순간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뭐 선제 타격, 뭐 정권을 잡으면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건치겠다 이렇게 북한을 자극한 것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 내지 또 경고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저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사실상 예정된 이제 강대강 구도가 향후 존속될 그런 예측이 있는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난 5년 내내 2017년도의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런 점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외교정책, 안보정책에 대한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스, 노로 해주십시오. 그 질문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짧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애당초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판단,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 글쎄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김정은의 오판을 하진 건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핵화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비핵화 의지를 꺾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입니다. 동문서답이 아니고요. 의원님 어떻게 2분 더 대답을 할 수 쓰시고 있으면 참 7분 질의하시겠습니까? 글쎄, 아니 부의장님 그렇게 예. 단순하게 예스 노로만 대답할 수 있으면 세상이 예.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장관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윤석열 당선인 검찰 공약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표명으로 돌연 연기됐던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공약의 핵심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예산 편성권에 대해 법무부가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애초 일정보다 닷새 미뤄진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예정 시간을 1시간이나 훌쩍 넘겨 끝이 났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후 입장 변화도 없다고 분명히 했던 만큼 실제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인수위는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 핵심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의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찬반을 밝히진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업무 보고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적시했지만 법무부 직원들의 경우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인수위는 강조했습니다.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시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국민의 알 권리 강화와 선별적 공소장 제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폐지까지 포함해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핵심 공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지만 실 국장급이 참여해 이뤄진 실제 업무 보고는 어느 정도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내일 새 정부에서 폐지까지 거론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 업무 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취업 승인을 내주도록 하면서 경제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관을 지낸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철강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퇴직 한 달 만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철강협회에 핵심 권한인 수출입 승인 권한을 맡겼습니다. A씨가 떠난 상근 부회장 자리는 산업부 출신이 다시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서 지난해 8월 사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심사를 받은 8개 경제부처 퇴직 공직자는 모두 588명. 이 가운데 82.5%가 A씨처럼 재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취업 승인 비율은 높았습니다. 이 같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낙하산 인사나 민관 유착과 같은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 방패막이라든지 로비 창구 이런 것들은 의욕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 관련 후에도 취업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시키면서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상당히 이거 반시장적 행태가 아닌가.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7년 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오히려 재취업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위한 일종의 우회로를 뒀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을 보면 이건 이 퇴직 공직자는 그냥 하나 위원회 심사라고는 절차만 거치면 80, 90%가 이 재취업에 성공을 하는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처럼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LH 투기 사태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불거진 관피아 문제. 취업 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해 심사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유류 탱크가 폭발해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용접 불씨가 탱크 안으로 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한복판에 있는 유류 탱크가 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난간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철근도 제멋대로 휘어져 있습니다. 유류 탱크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공장 유리창들도 폭발로 인한 충격파 때문에 이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이 발생한 건 오전 10시 20분쯤. 이 사고로 4만 리터 용량의 유류 탱크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아니요. 그거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는 그런 게 정기적인 그러니까 외부업체에 소속돼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그래도 그쪽 부서가 아니래갖고. 탱크 내부에는 경유성 물질로 추정되는 폐유 7,000리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유성 물질은 기온 변화에 민감해 자칫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기온이 올라 탱크 내부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용접기 불씨가 내부로 튀어 폭발이 발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청인 폐기물 처리 업체는 종업원 90여 명이 근무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조사해서 판단을 해서 중대법 적용 대상이라 하면 경기지청에서 조사를 산업은행보건법이랑 중대법을 같이 조사할 거고요. 경찰은 사망한 노동자들의 부검을 실시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ICBM 화성 17형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당국은 기존의 화성 15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맞서서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실기동 훈련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국방부는 그러나 국회 보고에서 비행 특성과 그림자, 기상, 기술적 요소 등을 토대로 화성 15형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16일 실제 발사된 화성 17형은 발사 후 수킬로미터를 상승한 뒤 폭발했고 이로 인해 불안해진 민심을 달리기 위해 화성 15형을 쏘고도 화성 17형을 쐈다고 선전했다는 겁니다. 낮은 높이에서 이게 폭발해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심도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거고. 평양 상공이다 그 얘기는 안 했고요. 안 했고 폭발해서 파편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했어요. 국방부는 또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맞서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에 실기동 훈련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군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다음 날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했습니다. F-35 알파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 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겁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조만간 미국 하와이에서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대북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미국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망료장과 함께 한반도 및 영내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4월 중 정치 행사와 연계해 화성 17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서도 일정 수준의 공사가 끝나면 핵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군의 침공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최근 공격은 남동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동부 반군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쫓아내서 최대한 땅을 많이 빼앗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이지움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부서진 차량과 주택의 잔해가 질비합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몇 주 동안 이지움 시와 근처 마을을 집중적으로 포격했습니다. 한 주민은 러시아군이 민간인이 살지 못하도록 마을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Не спеша вони работают, не спеша. Короче. 우와. 이지움 시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마을의 상태로 미루어 거의 폐허나 다름없이 파괴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Подивіться кругом. Оце їхнє освобождення. Ось. Кругом. І так кожному селі ми проїдемо, я зараз подивимося ще. 주민 수백 명이 살던 아파트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개전 직후부터 포격을 받아 주거 건물의 90%가 손상을 입었고 이 중 절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과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37 лет городосапожником работал, остался без ничего. Ни мастерской, ничего. Ни работы. Как-то надо. 러시아군 공격 전엔 40만 명 이상이 살았던 도시에 이제 10만여 명만 남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과 주변 도시만을 합병하는 분단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쫓아내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5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86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렸던 적자 예산 규모를 줄이되 국방 예산은 크게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2년차 예산은 부유층 세금 인상, 연방 적자 감소, 경찰 예산 확대, 교육과 공중보건,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로 요약됩니다. 전체 금액은 5조 8천억 달러로 우리 돈 7,863조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예산 6조 100억 달러보다 규모가 3.5% 줄었습니다. 예상되는 신규 세수 2조 5천억 달러를 다 쓰지 않고 빚을 갚아 재정 적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This year we're on track to cut the deficit by more than $1.3 trillion. $1.3 trillion. That would be the largest one-year reduction in the deficit in U.S. history. 신규 세수는 부자 증세로 마련합니다. 이른바 억만장자 최소소득세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미국 부자들로부터 소득 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세금으로 거두는 겁니다. 억만장자는 미국 전체 인구 대비 0.01% 정도입니다. 20% minimum tax that applies only to the top
1/100th of 1%. 1/100th of 1% of the Americans will pay this tax.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7%, 올해 4.7%에 이르면서 코로나19로 대폭 늘렸던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 재정이 드디어 긴축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 위협 대처 등으로 국방 예산은 대폭 증액됐습니다. 전년보다 4% 증가한 8,13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만 지난해보다 8.1% 늘었습니다. 이 중 247억 달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쓰일 예정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 여기에 따스한 봄볕까지 더해지면서 봄을 만끽하기 참 좋았는데 내일도 오늘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하늘 표정은 달라집니다.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고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